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한 거냐?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까지 공부한 겁니다. 124페이지부터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제처럼 이 밑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자,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 금액을 알았으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을 산출을 한 다음에 기납부세액을 빼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지금 결정세액이 끝났지만은 사실은 이제 결정세액을 결정한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그 각 세별로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이자소득, 그 다음에 무슨 배당소득 내지는 연금소득 이런 소득이 있었으면 또 기타 소득 이런 게 있었으면은 어떻게 원천징수를 다 했잖아요. 원천징수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 금액 공부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것까지 다 공부한 겁니다. 원천징수 하는 것까지.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원천징수가 이제 된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전부 통합을 해서 2배사 근연기를 통합을 해가지고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할 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결정세액 있잖아요. 그 결정세액 밑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납부세. 그러니까 이때 원천징수했던 거 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합소득 금액 메뉴에 종합소득 금액 우리가 뭐뭐 정리했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이자소득 금액 플러스 배당 소득 금액 플러스 사업 소득 금액 플러스 근로소득 금액 플러스 연금소득 금액 플러스 기타 소득 금액 이거였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6가지인가요? 어디? 2 배 사 근 연 기 맞네요. 2배사 근연기 6가지였죠. 이 6가지 소득 금액을 다 합한 게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자, 우리 개인들이 6가지 소득이 다 있는 사람이 뭐 별로 없죠. 우리 개인들은 보통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이 있다든가 이렇게 2가지. 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 그러면 사업소득하고 연금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근로소득하고 이자소득이 있다든가 이렇게 한 2-3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2-3가지 정도? 뭐 모르겠어요. 그건 자세히는. 그러나 보통 개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은 이 2배사 근연기 6가지가 다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2개를 합산해가지고. 2가지 합산해가지고. 자,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제 이 시험에서는 우리 TAT 2급 시험에서는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으로서 종결이 되지만 소득세 신고 의무가 다 종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연말정산 때 서류가 미제출 아니면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세금이 더 많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은 5월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5월에 다시 한번 확정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 기타 소득.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근로자인데요. 이제 내가 근제주가 많아가지고 올해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에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신고는 그 다음에 5월에 하는 거니까 지난해에 신문사, 방송국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글을 올려가지고 글을 제출해가지고 채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고료로 받은 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원고료에 대한 저기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 원고료에 대한 그 필요 경비 몇 퍼센트죠? 60%죠. 그러면 600만 원이 필요 경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이면 자,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 왜 1,000만 원인데 400만 원인지 아시죠?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야 되니까 4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로소득. 예. 근로소득이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요 두 개 합산해 가지고 이건 꼭 확정신고 해야 되겠네요. 5월 달에. 왜냐면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면은 그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분리과세를. 그런데 300만 원 넘었죠. 기타 소득 금액이.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했으므로 5월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자,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은 우리가 다 원천징수하는 방법까지 다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다 아시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이 소득공제 이것과 세액공제 요게 핵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의 첫 번째 아주 큰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 공제 하면은 부양가족 공제. 그래서 부양가족 하면은 여기까지가 부양가족이에요. 네, 부양가족. 그래서 인적 공제 하면은 이제 부양가족 공제인데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빼주는 거예요. 예. 본인 150, 배우자 150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 부양가족들을 보시게 되면은 본인에는 말이죠. 소득 요건의 X, 나이 요건의 X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보지 않는다. 예,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은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150만 원 본인은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에 보면은 소득 요건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안 된다. 부양가족은 부양가족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부양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쓴다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그러니까 부양가족은 부양가족이지만 가족은 가족인데 기본공제는 적용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소득이 있는가? 그러면 소득이 있는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주 2를 읽어보시면 지금 한번 주 2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가를 따지는 기준이 주 1, 125페이지예요. 그 옆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네. 소득 요건이 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금액이니까 필요 경비는 빠진 거예요. 총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의 합계라는 건 뭐냐? 그 두 번째 줄. 종합소득, 입에사 근연기에다가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세가 모두 8가지가 있잖아요. 입에사 근연기의 퇴양. 그러니까 종합소득 하면은 입에사 근연기를 말한 거예요. 거기다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아시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입에사 근연기에다가 퇴양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된다. 퇴직금이 100만 원 넘으면 그 해에는 당해 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총급여액 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자, 부양가족 중에 배우자가 근로자예요. 배우자가. 그런데 배우자가 총급여가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 100만 원 이하로 본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까지는요. 필요경비가 여러분 기억해 주시라 그랬는데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75%예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가 필요경비 빼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500만 원 이하가 요율이 제일 높아요. 75%. 아, 죄송합니다. 75%가 아니고 70%인데 왜 5 지우세요. 70%. 그러면은 500만 원 곱하기 70% 하면 350만 원이죠. 그러면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500만 원 이하. 자,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의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하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으로. 여러분 소득과 소득 금액 헷갈리면 안 돼요. 소득 금액 하면 필요경비 공제한 거. 소득 하면은 총 수입액. 예. 소득 하면 총 수입액을 말하고요. 소득 금액 하면은 필요경비 여러분 아시죠? 필요경비. 뭐 아까 말씀드린 강연료는 뭐 원고료 강연료는 70%를 60%를 필요경비로 보잖아요. 기타 소득의 경우에 그런 거 말아. 그거 다 뺀 거예요. 자, 배우자 이해됐죠?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뭐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한번 보세요. 직계 존속 여러분 어느 분인지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자, 그런데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됩니다. 결혼했을 때는. 우리 소득자가 결혼을 했을 때는 직계 존속하면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안 됩니다. 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나의 직계존속이 아니고 예, 우리 어머니의 직계존속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계존속 하면은 나하고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친어머니, 아버지, 친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가 이제 직계존속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와 배우자의 저기니까 뭐 여성이다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이렇게 직계존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 여성이니까 자기 우리 그 여성의 친정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계존속이다. 아시겠죠? 자, 직계존속은 나이도 따져야 되고 소득 요건도 보아요. 소득 요건은 아까 똑같아요. 100만 원 이하. 근데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나이는 60세 이상.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28일부터인가 나이가 만 나이로 뭐 조정된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게 이 소득세법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만 나이입니다. 소득세법은. 우리 그 소위 말해서 한국 나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니고 원래 이 세법에서는 다 나이를 만으로 원래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동생이나 뭐 누나나 형,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의 형제자매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안 돼요? 삼촌들, 이모, 고모. 자, 이모, 고모 하면은 고모는 아버지의 형제요, 이모는 어머니의 형제네요. 나의 형제자매래야 돼요. 나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안 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동생이나 나의 언니나 그 다음에 배우자의 동생이나 배우자의 언니나. 자, 형제자매도 소득은 똑같아요. 기준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 요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 둘 중에 하나이어야 돼요. 20세 이하인 그런 형제자매이거나 아니면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이거나.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뭐 20세 이하인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20세 이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 다니니까 직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죠.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직계비속, 입양자를 포함한 자녀를 말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해서 자녀, 직계비속 자녀예요. 자, 소득 역시 보는 거고요. 나이는 20세 이하이면 됩니다.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적용돼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나이가 22살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양가족은 되지만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겠죠. 나이 때문에. 대학교 다니니까 아직 돈은 못 벌 테니까 소득 요건은 안 되겠죠. 그런데 혹시 대학에 다니면서도 근로장학생으로 만약에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 넘었다든가 소득 금액이 말이죠. 아니 근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총급여가. 그러면 소득이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소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 자녀를 볼 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보셔야 되고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부터 위탁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18세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19세가 됐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은 아동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6개월 이상 위탁을 해야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 신고 때 공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수급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역시 소득이 없는 수급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수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급자 하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수급자가 대부분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제 가족관계죠. 가족관계,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유탁아동이나 수급자는 가족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류가 필요하죠. 자기하고 어떻게 해서 소득자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인가 관계 서류를 잘 갖춰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주민등록, 수급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야 됩니다. 수급자. 자기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나 배우자는요, 주민등록이 그러니까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주소지가 따로 돼 있으면 주민등록에 안 나오죠. 그래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아니면 주거상이 불편해서, 우리 집이 비좁으니까 할머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나는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고향에 시골집에 계신다. 그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나 뭐 직계비속 이런 경우에는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주소지는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요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은 대부분 본인 빼고는 다 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 다 나이에 관계 있으니까요. 요 기준 이 표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표와 관련된 주석이 2, 4, 5번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3까지. 그래서 그 주석을 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석을 5번까지 한번 6번까지 다 읽어보고 아예 가겠습니다. 자, 아까 주석 1번은 읽어봤으니까요. 주석 2번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네. 자,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는 아까 뒤에 그 앞에 나이 요건이 있었잖아요. 나이 요건을 안 보면 돼요. 장애인은. 자, 그러니까 형제자매인데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예요.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나이가 40세예요. 40세. 그래서 장애가 있어가지고 돈도 소득을 못 올리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40세니까 20세 이하도 아니지. 그리고 60세 이상도 아직 안 됐죠. 그러나 부양가족이 된다. 즉 부양가족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이는 40세이고 내 동생이 40세인데 소득이 있어요. 장애가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생활을. 그래가지고 소득이 있다. 100만 원이 넘는 소득.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주 3을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해당 거주자라는 것은 소득자를 말해요.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근데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이 꼭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소득자의 소득으로 비용을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소득세법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당되고요. 두 번째,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주소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소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 근로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니면 형제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주거상, 근무상, 요양상, 취약상, 사업상 여러 가지 이런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 있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된다 이 말이에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은 소득이 없고 그 나이 요건에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주 4를 보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너무 요즘은 뭐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그러고 사위도 자식이라고 그러고 너무 지금 친해져 가지고 그러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 아니에요.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장애인인데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도 같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직계비속이 된다. 아니죠. 며느리도 직계비속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만 딱 예외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그 며느리나 사위 모두가 장애인일 때만 된다. 그 다음에 주 5를 보면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유탁아동이라고 그래요. 위탁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은 포함이 된다. 아까 18세라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18세가 우리 기준에서는 18세 미만 이하잖아요. 미만 18세 미만. 근데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늘어나가지고 나이가 계속 먹잖아요. 18세 미만에서 시작했지만 2년, 3년, 4년 계속 위탁을 연장을 해 나가면 나이가 많겠죠. 그러나 20세까지만 20세 이하만 위탁아동으로 본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가지고 6개월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그 추가 공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범위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범위가 있어요. 첫 번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1급, 2급, 3급 이런 게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급까지만 있는지 아마 더 많은 급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는 코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코드는 요 두 개가 합쳐져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애우에 관한 장애인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코드가 이게 2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무 프로그램에서 부양가족 등록할 때는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장애인은 2번, 장애인 복지법 관련한 장애인은 1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는요 3번이에요. 코드가 3번. 그래서 장애인의 범위는 1, 2, 3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 네, 그래서 주석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표로 가가지고 이제 아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추가공제를 알아보겠어요.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인데요. 추가공제는 그 요건별로 달라요. 경로우대는 한 명당 100만 원. 그러면 경로우대는 어떤 사람이냐? 기본공제, 위에서 기본공제 있었잖아요.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 원래 만 70세 뭐 직계 존속이 만 60세잖아요. 뭐 형제 자매 안에서도 만 70세 이상이 되면 경로우대 공제됩니다. 만약에 소득자 본인이 만 70세 이상이다. 경로우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 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한 명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한 명당 200만 원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소득공제, 추가공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녀자와 한부모가 있는데, 자, 부녀자의 경우는 결혼한 부녀자와 결혼하지 않은 부녀자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자 근로자가 이제 부녀자잖아요. 여자 소득자가 이제 부녀자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여기 종합소득 금액이니까 총급여는 아니에요. 종합소득 금액이다 그러면은요, 소득공제 다 뺀 거니까 근로소득자면은 근로소득공제 뺀 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필요경비 다 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 부녀자 중에서 일단 소득 한도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결혼한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두 번째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주. 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여성 하면은 결혼은 했으나 만약에 남편하고 헤어졌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사망을 했다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없을 수는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 그럼 부양가족이니까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결혼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미혼인 여성은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나 형제, 그러니까 동생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동생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주.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지만 부모님이 어차피 내가 버는 돈으로 같이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집에 세대주를 그 주소의 세대주를 부모님 대신에 소득자인 아들이나 딸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아니 아들은 뭐 부녀자 해당이 안 되니까 따님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미혼의 경우에. 그래서 세대주가 아니면 부녀자 추가 공제가 없다. 예,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네요. 50만 원. 부녀자 추가 공제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는 100만 원이에요. 한부모. 한부모는 뭐냐? 배우자가 없어야 한부모죠.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예, 그때는 한부모를 적용받습니다. 아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군요. 그러니까 아까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한부모 받아야죠. 한부모. 예, 한부모. 그래서 부녀자 공제와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한부모 해서 1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니까 소득이 없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100만 원이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인적공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인적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론에서 3점짜리 이걸 가지고 인적공제를 가지고 3점짜리 한 문제 거의 뭐 나올 확률 90%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 문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것도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무 수행하실 때 근로소득에 관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위해서 사원 등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도 같이 등록하거든요. 그 부양가족 등록할 때 이러한 기준을 모르면은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기준, 인적공제 기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소득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125페이지에 연금보험료 공제. 어떤 것이냐면은요, 우리가 그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 같으면 이제 공무원 연금을 납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납입한 거 있죠. 회사가 납입해 준 건 해당이 안 돼요. 자기가 납입한 거, 자기 부담액, 그거에 대해서 전액, 전부 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가 국민연금에 회사가 지원해 준 거 말고 내가 납입한 게 20만 원씩 매월 20만 원씩 납부를 했다 그러면 240만 원이잖아요. 자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여러분, 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세요. 이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뭐가 낮아지느냐 하면은 과표가 낮아져요. 과세표준이 낮아지니까 거기다 이제 세율을 적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적공제,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받는데 왜 많이 받아야 되느냐? 과세표준을 낮추기.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가 2년 전에 원래 기한이 다 되어서 이 제도를 철폐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검토를 했다가 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그렇지 않아도 이 근로자들이 지금 세부담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도를 또 없애면 근로자들이 아주 많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못 없애고 다시 또 재연장을 한 제도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 이유는요. 자영업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기의 그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말입니다.
1년간 실제 소득이 만약에 10억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뚝 줄여가지고 뭐 5억 원. 예. 터무니없이 실제하고 너무나 엉터리로 이제 신고들을 했던 그런 과거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 금액을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는 건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얼마 있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는 몰라요. 과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이런 것도 안 했고,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신용카드도 별로 안 썼어요. 우리나라가 신용카드를 확대 보급한 것은 제 기억에 김대중 정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전 대통령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임기 5년씩이니까 한 3번 바뀌었으면 15년, 4번 바뀌었으면 한 20년밖에 안 됐죠. 그 전에는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은 내가 신고서에 얼마다 라고 쓰지 않으면은 세무서에서는 알 길이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어느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근데 세무서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에 들으면 이렇게 매상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냉면이 5,000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팔리는 그릇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두들겨 본 거예요. 계산기를. 하루에 몇 그릇 팔린다. 곱하기 며칠. 매상을 딱 해보면 1년 매출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이 가가지고 이게 세워봤다는 거예요. 하루 매상을. 그래가지고 뭐 세무 조사를 해서 왜냐면 장부도 안 쓰고 하니까 세무조사를 하는데 장부하고 뭘 대조해 볼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그래서 도입한 겁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은 과표를 줄여주겠습니다. 사용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 보통 보세요. 전통시장은 40%, 일반 신용카드는 15%. 자기가 예를 들어서 15%만 되어도 말이죠. 100만 원어치 카드를 사용하면 15만 원. 자기 소득공제, 과표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요. 뭐 자영업 하는 사람도 돈 받는 거 아마 싫어할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알아서 통장에 탁탁 들어오니까 돈 관리하기도 편하죠. 자,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소득 줄이려는 사람이 글쎄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제는 없어지면 근로자들에게 너무 서운한 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공제 대상을 보세요.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비속이 사용한 거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적용이 안 돼요? 자영업자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존비속. 그러면 여기서 누가 빠졌어요? 형제자매가 빠졌죠. 형제자매가. 그래서 형제자매의 소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은 없으나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 형제자매 거 제외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배우자의 그 배우자는 원래 안 되는데 그 부부가 다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특이한 사항. 형제자매가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특이한 사항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해 줄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6이 뭔가 보세요. 빼기 6이 뭔가. 자, 조금 있다가. 자, 1은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2는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3.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사용분의 30% 적용해주고. 4. 직불카드 30% 적용해줍니다. 5. 신용카드가 15% 적용합니다. 그래서 6이 뭔가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자, 최저 사용 금액을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저 사용 금액이 얼마냐, 이것만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우리가 이제 연봉을 우리가 보통 총 금액이라고 보신다면은, 만약에 3천만 원 연봉인 사람이 25% 이상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5% 해보면 750만 원이잖아요. 연간 나누기 12달. 한 달에 한 62만 5천 원 나오니까 한 달에 한 6, 70만 원 이상은 써야 신용카드로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대부분 다 신용카드로 지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 사용금액 자기 총급여의 25% 이상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한도를 또 줍니다. 한도를 줘가지고 7천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300만 원 한도로 적용하고 있고요. 7천만 원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총급여자는 연간 200만 원으로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도를 적용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거니까 한도 계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네네네. 지금 공제 대상이잖아요. 신용카드 공제잖아요. 네네. 근데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을 쓰고 대중교통 찍하고요. 그다음에 네. 박물관을 가거나 미술관을 사용하고 했는데 이것도 다 신용카드로 썼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신용카드 사용분의 15%를 또 해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썼을 때는 30% 적용해주고, 밑에 여기 신용카드는 일반 그냥 뭐 전자제품을 샀다든가 이런 것이 15%라는 거죠. 또 해주는 개념은 아니고, 적용되는 소득공제 해주는 요 비율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해주는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도 다 예. 지불카드 전까지는 다 신용카드로 다 썼어요. 예. 그럼 거기 1, 2, 3번까지는 다 더하기로 해서 하잖아요. 예, 1, 2, 3. 네. 그러면 지불카드를 써도 어차피 1, 2, 3번에서 썼을 거고 1, 2, 3번 안에서 다 썼다고 봤을 때 직불카드로 만약에
지금 이거군요. 전통시장에서 썼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예, 그러면 40% 하나로 적용해 줘. 하나만. 예, 예, 이중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든 예, 40%. 예. 카드 사용해서 1, 2, 3번은 빠지겠네요. 예, 예, 예. 빠집니다. 여기 높은 거를 적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신용카드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등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금 영수증도 예, 신용카드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으로 대중교통에 현금 영수증은 있나요? 예, 전통시장은 있을 수 있죠. 전통시장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은 전통시장 사용분 여기 현금 영수증은 따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신용카드 사용분 요거 따로따로 각각 적용을 받느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전통시장 요 하나만 적용받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40%가 제일 높은 부분이죠.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이 40%, 그 다음에 도서박물관 신문이 30%, 직불카드 30%, 일반 신용카드하고 일반 현금 영수증은 15%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사용금액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계산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총급여에 따라서 한도를 적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딱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소득공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